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수능 세계사 특강 25번째 시간 냉전과 탈냉전 그리고 21세기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강의가 수능 세계사 특강의 마지막 강의인데요. 이 마지막 강의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쏟아지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셔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냉전 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드디어 끔찍했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젠 좀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나 했는데 막상 전쟁이 끝나고 나자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총칼을 들고 싸운 건 아니지만 두 세력 간에는 정말 살얼음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이러한 냉전체제는 전쟁 후 소련이 공산주의 세력을 확대해 나가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소련이 먼저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 동유럽의 여러 나라를 공산화하고 그리스와 터키 등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확대를 막기 위해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트루먼 독트린은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의 중심으로 공산주의의 확대를 저지하고 그리스와 터키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선언이었는데요. 이는 사실상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와의 소리 없는 전쟁을 선포한 미국은 같은 해인 1947년 마셜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마셜 계획이란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마셜이 제안한 계획으로 미국이 서유럽에 경제 원조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소련은 공산당 정보국인 코민포름과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결속을 위한 경제상호 원조회의 코메콘을 조직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 등의 분할 통치를 받고 있던 독일에서 자본주의 진영이 자신들의 관할 지역에 새로운 통화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자 소련은 서독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길을 봉쇄해버렸습니다. 한편 미국은 자본주의 진영의 결속을 위해 1949년 유럽의 국가들과 군사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창설했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나토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기구인데요. 사실 소련 연방 중 하나였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면서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거라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암튼 이렇게 자본주의 진영에서 군사동맹 기구를 만들었으니 공산주의 진영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1955년 소련을 중심으로 군사동맹 기구인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창설됐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약자가 WTO인데요. 세계무역기구의 약자와 같죠? 하지만 당연히 다른 조직이고요.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나토에 대항해 만들어진 거라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면서 냉전은 점차 심화됐는데요. 1961년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베를린 장벽이 이러한 냉전 체제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냉전의 심화를 보여주는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났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나라의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리고 1962년에 일어난 쿠바 미사일 위기도 냉전의 심화로 일어난 사건인데요. 중요합니다. 이때 소련이 미국 바로 아래에 있는 쿠바에 핵 미사일 기지를 세우려다가 미국과 핵전쟁 직전까지 갔지만 다행히 양국 간의 극적 타협으로 무력 충돌을 면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는 냉전의 전개 과정을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이 극명하게 나뉘어 있죠. 이처럼 미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먼저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으로 내전이 발생했고요.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이어진 이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를 거두며 지금의 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또 영국의 식민지로 반영운동이 전개되던 인도는 마침내 독립을 이뤘는데요. 이 과정에서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대립으로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기존의 힌두 세력을 중심으로 한 인도와 이슬람 세력이 중심이 된 파키스탄으로 분리독립을 한 건데요. 이때 생겨난 파키스탄이 처음에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으로 나뉘어 있다가 1970년대 들어서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또 한 번 독립하며 지금과 같은 국경선이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독립을 승인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베트남의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돼 북쪽은 호찌민이 이끄는 공산정권이 수립되고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 친미정권이 수립됐습니다. 하지만 호찌민의 역량으로 남쪽 역시 공산화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에 미국이 이를 저지하고자 대규모 전투부대를 파견했고 결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인데요. 냉전의 심화로 벌어졌던 이 전쟁은 결국 미군의 철수로 끝났습니다. 한편 2차 대전 이후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의 나라들도 모두 독립을 이뤄냈고요. 아프리카 역시 1951년 리비아의 독립을 시작으로 40여 개의 나라가 차례로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1960년엔 무려 17개의 나라가 독립을 선언해 1960년을 아프리카의 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2차 대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생겨난 신생 독립국들은 대부분 자본주의 진영이나 공산주의 진영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은 비동맹 중립 노선을 추구했는데요. 이들을 제3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3세계 국가들은 서로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는데요. 먼저 1954년 인도의 네루와 중국의 저우언라이가 만나 평화 5원칙에 합의했고요. 이듬해인 1955년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9개국 대표가 모여 평화 10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1955년에 있었던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는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열렸기 때문에 반둥회의라고도 부르고요. 이들은 기본적 인권과 주권, 타국의 내정 불간섭, 무력 침공 부정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1961년엔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제1차 비동맹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때 참여한 인물로는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와 인도의 네루, 이집트의 나세르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냉전과 제3세계의 움직임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냉전도 1960년대 중반부터는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시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쇼프가 평화 공존을 추구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각 진영에서의 균열로 체제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프랑스가 나토에서 탈퇴하며 독자 노선을 추구했는데요. 이는 프랑스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에서 독립해 스스로 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중국과 소련이 이념의 차이와 국경 문제 등으로 대립했는데요. 이러한 냉전 체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1969년 미국의 대통령인 닉슨이 평화의 교섭과 냉전의 완화를 알리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이 닉슨 독트린의 내용은 미국이 더 이상 아시아의 군사적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선언 이후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을 철수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1972년 소련과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맺었고요. 1979년엔 중국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독은 총리인 빌리 브란트를 중심으로 동방 정책을 실시하여 동독이나 동유럽 공산 정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는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소련 내부에서는 공산주의 체제의 여러 한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사회의 모든 자본이 국가에 귀속되고 국가가 모든 경제를 관리하다 보니 소련의 경제는 점차 침체됐고요. 공산당 관료 체제의 부패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985년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이 된 고르바초프는 개혁을 뜻하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개방을 의미하는 글라스노스트를 내세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정책은 경제는 물론 정치와 사회, 사상 등 모든 면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자본주의 경제체제인 시장경제를 도입했고요.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 언론 통제를 완화했습니다. 또 미국이나 서방국가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했고요.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불간섭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고르바초프는 냉전의 종식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인데요. 199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련의 변화에 소련 연방을 구성하고 있던 여러 공화국들이 독립을 선언했고요. 옐친의 주도로 독립국가연합 CIS를 결성하면서 소련은 1991년 정식으로 해체됐습니다. 한편 고르바초프가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불간섭을 선언한 이후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앞다투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며 공산주의가 붕괴됐습니다. 이 중 폴란드에서는 자유노조 운동을 이끈 바웬사가 1989년 선거에서 승리했고요. 이후 폴란드의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또 헝가리의 경우 다당제와 시장경제제도가 도입됐고요.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하벨의 주도로 민주화 운동이 전개돼 하벨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서독과 동독의 경제 격차가 심화되며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는 주민이 많아지자 결국 베를린 장벽을 개방했고요. 이로써 냉전 체제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1989년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연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0년 동독에서 자유총선거가 실시됐고 동독이 독일 연방에 가입하는 형태로 마침내 독일이 통일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독일의 통일까지 냉전의 종식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과연 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후 전면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토지를 개혁하고 산업 국유화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는 오히려 중국의 경제를 악화시켰는데요. 이에 마오쩌둥은 인민공사를 조직해 대대적인 대약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대약진 운동은 1958년부터 시작됐고요. 중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여러 시도를 하긴 했지만 결국 구조적인 문제로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마오쩌둥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을 주도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문화 대혁명은 이름만 멋들어지지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문화 대혁명은 마오쩌둥의 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본주의와 중국의 전통 문화를 부정한 극사회주의 운동이고요. 마오쩌둥을 신봉한 홍위병들을 중심으로 전개됐습니다. 이들은 전통 문화가 사회주의를 방해한다는 극단적인 이유를 들며 정말 많은 중국의 문화재를 파괴했고 반대파인 유사오치와 덩샤오핑을 몰아냈습니다. 이러한 문화대혁명은 정말 중국에 큰 혼란을 야기했는데요. 결국 1976년 마오쩌둥의 사망으로 문화대혁명은 끝이 났고요. 이후 실권을 잡은 덩샤오핑은 중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개혁과 개방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시장경제 체제를 일부 도입하고 동남 해안지대에 경제특구를 설치했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은 정말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른 경제성장의 이면엔 빈부격차와 관료의 부정부패 등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거기에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폐쇄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에 학생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天安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天安門 사건은 1989년에 일어난 중국의 민주화 운동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공산당 지도부의 무자비한 진압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후에도 경제에서만큼은 개혁과 개방 정책을 유지해 경제 성장을 지속해 나갔는데요. 중국도 결국 시장경제 체제의 장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전 세계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중심으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해 나갔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브레턴우즈 회의로 인해 만들어진 체제가 브레턴우즈 체제인데요. 이때 국제통화기금인 IMF와 국제금융개발은행인 IBRD가 창설됐고요.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경제에서 달러가 가지는 영향력이 엄청나죠? 한편 1947년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트를 체결해 자유무역을 강조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창설됐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자유무역 체제는 더욱 확대됐겠죠? 한편 국가들 사이의 경제협력체도 많이 등장했는데요. 대표적인 경제협력체로는 유럽연합, EU가 있고요. 북미 자유무역협정인 나프타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펙도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유럽연합인데요. 이러한 유럽연합은 유럽경제공동체 EEC로부터 출발했고요. 이후 유럽공동체인 EC로 변화했다가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체결 후 1993년 EU로 정식 출범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해 경제적 결속을 다졌고요. 공동 외교와 공동 시민권 등을 강조해 유럽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럽연합은 최근 영국의 이탈과 회원국 사이의 충돌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앞으로의 유럽연합의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한편 1980년대에는 새로운 경제체제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는데요. 중요합니다. 신자유주의란 정부의 경제 관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기업과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걸 말합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가 있는데요. 그녀는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했으며 기업의 자유활동을 보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역시 복지 비용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인물인데요. 이렇게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자유무역을 더욱 확대시켜 세계화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복지정책의 축소와 공공분야의 민영화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며 심각한 빈부격차가 생겼고요. 이러한 빈부격차는 국가 간 빈부격차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를 남북문제라고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북반구의 나라가 잘 살고 남반구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열악하죠. 이러한 빈부격차는 앞으로 전 세계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는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여전히 민족과 종교, 인종, 영토 등의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는 먼저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대립하고 있는 카슈미르 분쟁이 있고요. 코소보 사태 등 구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분쟁들과 르완다의 후투족과 투치족의 분쟁으로 대표되는 아프리카의 문제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습니다.
특히 이 팔레스타인 분쟁은 좀 눈여겨서 봐둬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지역의 분쟁이 심화된 건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이 아랍 민족과 유대인들에게 각각 다른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당시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지역의 아랍 민족에게 전쟁 참여를 유도하며 아랍 국가의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각지에서 유랑하던 유대인들에게 전쟁 비용을 대주면 전쟁 후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를 건설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차 대전이 끝난 후 영국은 누구와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이에 아랍인과 유대인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2차 대전이 끝난 후 유대인들은 서방 국가의 도움으로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공화국을 세웠고요. 이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의 건국은 팔레스타인 원주민과 아랍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이는 4차례의 중동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의 국경선이 만들어진 건데요. 현재 팔레스타인의 영토로 남아있는 곳이 바로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입니다. 이 가자지구가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빨리 이러한 전쟁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오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수능세계사 특강 마지막 시간으로 냉전과 탈냉전 시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와,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계사를 선택한 당신이 진정한 위너고요. 제 강의로 정리하신 당신은 분명 사탐 1등급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강의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뿅!